그런 회사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발전해서 네팔에 있는 직원이 IT 회사의 직원이 15명, 뉴질랜드에 뉴질랜드 회사를 만들어서 52명,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또 직원이 4명인 이런 조금 인터내셔널한 그런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밤 기업으로 네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글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앞에 세 장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또 저희도 베트남에 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회계법인도 하고 건축회사도 하고 화장품 회사도 하고 인쇄업도 하고 제조업도 하고 또 병원들도 운영하는 또 많은 선교사들이 대학 교수나 국제학교 교사나 직원 또 NGO, 코이카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볼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선교사 비자는 받기는 어렵지만은 투자 비자는 받기가 쉬웠었어요.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투자를 2천만 원을 해서 식당을 차리면은 정부에서 5년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선교사들을 보면은 뭐 이것이 무슨 바음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와서도 지금 하노이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님, 선교사님들마저도. 그래서 이 사업을 선교사들이 사업을 하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것이 좀 직원들이 어떤 제자 훈련하는 그런 직원들이 자기 매장의 직원이기도 하고 해서 사역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고상한 목적의 어떤 고용 창출도 하고 또 거기서 수입이 나는 것으로 그 선교사들이 자비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선교지 현상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와서는 이 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교사 사업으로서의 그 선교 이것이 어떤 창의적 접근 지역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 다음. 예. 그래서 이 선교직의 현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업은 세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새로운 선교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있던 네팔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속했던 선교부 UMN이 선교사가 250명이었어요. 250 유니트였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교육과 의료 선교에 그 종사하는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제가 있을 때 250명이었는데 지금 선교사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현저히 그러니까 주로 전문인 선교의 뭐 창의적 접근 지역의 돌파구로서 활용이 됐던 의료 선교와 교육은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사업은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한국 인천에서 지금 로잔 대회가 열린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1차 로잔 대회가 74년도에 열렸고 그다음에 89년, 2010년 이렇게 로잔 대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로잔 대회가 그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선교를 얘기할 때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총체적인 선교 신학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로잔 운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로잔에서는 그 2002년도에 전 세계 그러니까 밤 전문가들을 모아서 2년 동안 싱크탱크 모임을 진행한 다음에 2004년도에 태국 파타야에서 밤 컨설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총체적 선교다. 그래서 이 밤을 통해서 네 가지 큰 변혁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 사역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 밤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그 태국 치앙마이에서
싱크탱크 모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밤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치앙마이에 무슨 모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장 등록을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앙마이 가서 현장에 가서 등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그랬는데 제가 2013년도에 그 다음 슬라이드. 어, 다음 슬라이드. 예. 그 앞에 슬라이드. 예. 그래서 베트남에 오기 전에 이 밤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참석했는데 이 밤 모임이 2007년부터 상하이에 있는 한인연합교회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 운동이 6회를 하고 2013년도에 한국에 처음 모일 때 제가 이것에 참석했고 이것이 제가 그 베트남 오기 바로 직전에 이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모임에 가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이원론이 아닌 이론론, 총체적 선교가 전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만이 아닌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선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느끼기에 이것이 한국 선교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선교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새로이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가들, 선교사들 다양한 인원들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9년도에 제일 의료 선교대에 참석했는데 그때 800명이 모였었어요. 1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이 밤 모임에 8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의료 선교대의 열기와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오면서 이거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호치민에 와보니까 그 비즈니스 에즈미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저도 합류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열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하노이에 와서도 이게 밤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강의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이 킴스 클리닉에 오게 되었는데 킴스 클리닉의 역사를 보면 밤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 킴스 클리닉을 시작한 김시찬 원장님이 1995년도에 코이카 파견 의사로 코리아 베트남 프렌드십 클리닉에서 일을 했습니다. 5년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정부병원에서 2년간 자원봉사 일을 한 다음에 어, 선의복지재단과 함께, 그러니까 베트남 그 적십자사와 함께 그 선의 클리닉을 시작해서 차리티 클리닉을 8년간 하고는 이것이 적십자사로 넘어가면서 김찬 선생이 일할 자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민들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권주들도 많고 그래서 킴스 클리닉을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리닉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는 그 4명의 한국인 의료사역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 다양한 전공을 가진 그 의사들이 일하고 있고 5번째 이형규 선생은 종락내과라는 선생인데 빈맥 하스피탈 의과대학의 교수로 와서 지금 5가정이 의료선교사 가정이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킴스 클리닉 사명과 비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직으로 환자들을 섬기고 직원들을 섬긴다는 것인데 이것이 밤 정신을 이렇게 잘 녹여낸 그런 저희의 사명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 여튼 직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저희들의 큰 목적이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을 입으로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가족들을 그러니까 우리 병원 식구들의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수련회 겸 이렇게 리트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 클리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지 의료법을 지키면서 진료하기도 어렵고, 현지 관행을 따르기도 어렵고, 그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병원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과 클리닉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편도선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비인후과 의사가 봐야 되는데 내과 의사가 어떻게 이비인후과 환자를 보느냐는 그러니까 법이 까다로운 이런 가운데 진료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병원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너무 견제가 심하고 감독이 심하고 해서 결국 현지인 파트너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병원을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법을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게 잘못했는데 2023년도 8월 달에 폴리클리닉으로 앞에 했던 내과 클리닉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병원으로 지금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 선교지에서 이렇게 클리닉을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일터를 주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살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익들이 있고 또 병원이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립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좀 100%는 아니지만 자비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섬길 수 있고 또 환자들을 또 돌볼 수 있고 또 여러 주변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한 30%에서 100% 할인해 주는 어떤 그런 또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